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와 스쿠버 다이빙을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나와 친구 민섭은 여름 피서지를 바다로 정했다. 당연히 우리의 취미생활을 위한 여행지였다. 우리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장비를 펼쳐놓고 하나둘씩 착용했다. 머리 위로 울리는 갈매기 소리, 잔잔한 바다 물결, 코끝에 스치는 바다 내음까지. 이미 마음이 두둥실 떠있는 우리 둘은 빨리 바다를 느끼고 싶었다. 온몸을 바다에 던질 준비가 끝나갈 무렵 멀리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달려왔다. 뭐야, 우리 부르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큰 소리로 묻는 우리와 달리. 사람들은 연신 손을 흔들며 다급하게 달려왔다. 자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혹시 바다에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왜 아니겠나? 이미 장비를 착용한 걸 보면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텐데. 아니요, 바다에 들어가려고요. 미안하지만 지금 경찰이 올 거라 바다에 들어가긴 힘들 거야.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경찰은 왜 오고 바다는 또 왜 못 들어간다는 건지. 갸우뚱하는 나와 달리 민섭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다. 결론을 내렸는지 민섭은 손을 탁 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처음에 우리를 말리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바다에 빠졌다고 하기보다는 어제 여행객 2명이 왔었는데 오늘 안 보이길래. 정리해보면 이곳은 그리 발달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2명의 여행객이 왔는데 오늘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 저기, 그 여행객들 이미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게 확실히 아닐 거야. 왜요? 우리 동네는 민박집도 없는데 그 2명은 오늘까지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거든. 짐이 그대로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여긴데. 무슨 변을 당한 걸까 생각이 깊어지는 찰나 민섭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 무슨 짓이야? 나는 당황했다. 뭐 하는 거야? 민섭은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외쳤다. 혹시 바다에 빠졌을 수도 있잖아. 내가 확인해 보려고. 미친놈 같았다. 만약 2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면 고스란히 시체와 마주할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민섭은 다시 소리쳤다. 아저씨, 아무것도 못 발견하면 우리 바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너 이미 바다에 들어가 있잖아. 미친놈아. 그런가? 여튼 좀만 둘러보고 올게. 위에서 기다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섭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놀러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 지나도 민섭이 올라오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경찰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산소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해양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민섭이 무사하길 빌었지만 이미 민섭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올라온 민섭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쓰러졌다. 민섭의 다리를 붙잡고 있던 불어터진 2구의 시체.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쳤다. 민섭의 몸에 붙어있던 시체는 죽은 지 18시간이 넘은 상태였고 마을 사람 중 몇몇이 금품을 노리고 일부러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죽은 지 18시간이 지난 시체들이 어떻게 민섭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혹시 그들의 원혼이 민섭을 유인해 죽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 민섭의 다리를 붙잡은 건지. 그날 이후 난 민섭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처음엔 단순한 사고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자꾸만 그 시체들이 민섭의 다리를 붙잡고 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밤이 되면 자꾸만 민섭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했어. 친구가 죽고 나서 생긴 심리적 충격이겠지 싶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민섭이 나타났어. 민섭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 강하게 끌어당겼어. 나를 도와줘.
그의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난 갑자기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민섭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그 꿈은 계속 반복됐어. 매일 밤 민섭은 나를 부르고 있었어. 결국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이대로는 내 정신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민섭이 죽었던 그 바다로. 혼자서 그곳에 가기엔 두려웠지만 난 반드시 뭔가를 밝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민섭과 내가 처음 장비를 준비하던 그 자리도 변함없었어. 난 그날처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어. 바닷속은 여전히 차가웠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어. 민섭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 지점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시야에 뭔가가 들어왔어. 그것은 작은 무언가였는데 자세히 보니 민섭이 쓰고 있던 다이빙 마스크였어. 그 순간 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어. 마스크를 집어들고 정신없이 수면 위로 올라갔어. 바다 밖으로 나와 한동안 마스크를 쥐고 숨을 가다듬었지. 그 마스크는 분명 민섭의 것이었어. 그제야 난 민섭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스크를 들고 나는 다시 민섭이 자주 갔던 그 마을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지. 혹시 민섭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거나 모른다고만 했어. 그저 그 일이 일어난 후로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식의 애매한 말들 뿐이었지. 마을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느꼈어. 그리고 마을의 한 노인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 그 바다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야. 거긴 뭔가 있어. 내 친구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난 더 많은 걸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노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다만 눈빛에서 그가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걸 느꼈지. 이제 난 민섭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어. 그 바다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것이 민섭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야.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 그 바다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두 번째 이야기, 고향 친구. 휴가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갔다. 작은 시골 마을이고 나와 내 친구들 모두 그곳에서 자랐다. 주변의 작은 학교에서 배우며 살아갔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고향은 변함없었다. 길을 걷다 작고 허름한 매점을 보았다. 어릴 적 자주 가서 불량식품을 사 먹던 곳이다. 내가 학교 다닐 시절 내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사실 친구라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그닥 친하지도 않았고 말 몇 마디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름은 김인재였을 것이다. 옛 추억도 떠오르고 담배도 사러 갈 겸 들어가 봤다. 물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으며 뭔지 모를 악취가 났다. 진열대를 건너면 방 하나가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이 보였다. 그건 오랜만에 보는 친구 인재였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은 안 씻은 듯한 지저분한 머리에 냄새나는 낡은 옷.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 인재는 벌벌 떨고 있었다. 순간 인재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리를 질러버렸다. 인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나를 계속 노려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는 듯이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에 거열하는 소리는 정확하게 들렸다. 반갑다. 오랜만이지. 대답은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몇 년 사이에 미쳐버린 걸까? 너 왜 그러냐? 담배 없냐? 담배 사러 왔는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인재는 방 안에 굳게 닫힌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전히 눈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섬뜩함이 몰려와서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엄마가 새벽에 나를 깨웠다. 큰일 났다. 네 친구 인재 알지? 그 친구 아빠가 방에서 자살했단다. 목을 매달고 죽었는데 인재는 미친 건지 신고도 안 하고 계속 있었단다. 갑자기 어제 인재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포에 질린 얼굴, 무언가 이상했던 그 모습들.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다. 다음 날
나는 인재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아버지의 시신은 실려가고 있었다. 인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다시 인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어제 인재가 중얼거리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저거, 내가 죽인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에스컬레이터. 어느 지하철역이든 쉽게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알지?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다. 특히 그 역에는 평면형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환승역이기도 하고 종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역들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기분이 찝찝하고 괜스레 짜증이 났다.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이미 시계는 6시를 넘어 있었다. 원래 5시에 퇴근인데 이날따라 일이 늦어졌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친구와 만나 기분이라도 풀자고 삼겹살집에 갔다. 삼겹살에 소주 2병도 마셨는데 소주보단 고기에 집중했지. 그런데 9시가 넘어가자 친구가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어느새 종점에 도착해 있었다. 놀라서 허둥지둥 내렸지. 내리면서 왠지 느낌이 이상했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평소보다 조용했다. 지하철역은 비 오는 날씨 때문인지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다. 빗방울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올 정도로 역 안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환승을 하러 가는 길에 평면형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그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연분홍색 치마, 흰색 민소매를 입은 여자였다. 뒤에서 보기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거니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점점 나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게 느껴졌다. 처음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거리가 분명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여자의 연분홍 치마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더니 어느새 그 치마 위에 분홍색 꽃무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거리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걸.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느껴지며 내 몸에 소름이 확 끼쳤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여자는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찼고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도망치듯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역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도 내내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내 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그날 밤 꿈에서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이번엔 내 방 안에 서 있었다. 내 침대 발밑에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에 띈 건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시뻘건 눈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친구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는 나를 놀리기만 했다. 그런데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친놈아 너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그 에스컬레이터는 저녁 8시까지만 운행하는 건 몰랐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때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그럼 그날 밤 내가 탄 에스컬레이터는 대체 뭐였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동생. 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금 이상했다. 그녀는 웃고 있는 사람을 싫어했다. 사람이 웃거나 화를 내면 울었고 그 외에는 절대 울지 않았다. TV도 보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늘 무표정으로 지내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물었다. 왜 웃는 게 싫어?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 웃고 있으니까. 그 대답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결국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여동생을 상담받게 했다. 그때 들은 의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여동생분은 웃음과 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자신이 혼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어떻게 여동생을 대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감정을 전달해야 할지 더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여동생에게 웃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가르쳤다. 시간이 걸렸지만 여동생도 웃는 것이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기고 얼굴에도 점차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년 뒤 여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웃음이 많아졌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냈다.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여동생에게 그때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유치원 때 선생님이 잘못할 때마다 미친 듯이 웃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선생님의 웃음이 여동생에게 공포와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제야 여동생이 웃음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5번째 이야기, 검문.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겪었던 일이다. 나와 친구 M군, A군 이렇게 셋이서 함께한 이야기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S라고 하겠다. 당시 M군은 막 자동차를 샀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했다. 그날은 오후 4시 정도였고 특별히 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우리는 현도 21호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M군이 갑자기 구 이누나키 터널로 가볼까? 라고 제안했다. 이누나키 터널은 오래된 터널로 무서운 이야기와 괴담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우리 셋은 담력 테스트를 해보자며 그쪽으로 차를 돌렸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구 이누나키 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그 터널은 길고 어두웠다. 한 명씩 들어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셋이서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M군이 왼쪽, A군이 가운데, 그리고 내가 오른쪽에 서서 라이터를 켜고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몇 미터쯤 들어갔을 때 작은 목소리로 오지 마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아주 희미했고 우리 중 누구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터널을 더 깊이 들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다. 오지마. A군과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둘 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M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터널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번엔 아주 분명하게 들려왔다. 오지마.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3명 모두 그 목소리에 완전히 놀라서 터널 입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달리던 중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뒤에서 밀어냈다. 결국 터널 밖으로 나와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분명히 그곳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터널에서 도망쳐 나온 뒤 우리는 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해 후쿠오카 쪽으로 가기로 했다. 새 터널을 돌아와 와카미야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경찰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우리에게 혹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간 그 터널에서 누군가 실종된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터널을 다시 가보지 않았다. 아직도 그때 들었던 목소리와 터널에서 느꼈던 차가운 바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날 무언가가 우리를 터널에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려 했던 것일까?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았다. 6번째 이야기, 당신도 공범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었다. 가을이 느껴질 법한 시기였지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밤에는 창문을 열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아침이면 서늘하다 못해 냉랭한 바람이 거실에 스며들곤 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걸 보니 당신도 나와 비슷한 나이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하지만 빈둥거린 건 아니었다. 낮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청소를 했다. 남편은 1층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을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다. 오후가 되면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집은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 베란다에 빨래를 널며 나는 오랜만에 밖에 심어놓은 앵두나무를 보았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앵두나무는 결혼 후 6년이 지나 어느 날 내가 옛집에서 가져다 심은 것이었다. 늦은 봄에 이미 앵두를 다 따서 먹었는데 그 열매는 사먹는 앵두와는 다른 맛이었다. 더 붉고 더 시큼한 그리고 더 달달한 맛이었다. 앵두를 따서 소주에 담고 설탕을 듬뿍 넣으면 달콤한 앵두술이 된다. 그 술은 색이 탁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 잔 마시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졌다. 사람들이 몇 명씩 찾아오면 순식간에 큰 유리병이 비워지곤 했다. 그 앵두나무는 내 아버지가 심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직접 심었다고 나에게 자랑하시곤 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두세 배는 더 오래된 나무였고 지금은 내 키만큼 자라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 호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나이가 88이셨고 병이 들지도 노망이 들지도 않으셨다. 그저 잠든 것처럼 평온하게 떠나셨다. 나는 곁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매년 앵두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른다. 특히 그 앵두의 붉은색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욱더 상기시켜준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앵두나무에 얽힌 비밀 때문이다. 사실 이 앵두나무의 열매가 유별나게 맛이 좋은 이유는 바로 25년 전에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날은 10월이었다. 나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였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뒤뜰에 앉아있던 나는 당시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때는 하늘나라에 계신 친엄마 대신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를 어머니라 불러야 했다. 그 여자는 참 아름다웠다. 긴 머리카락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린 나는 그녀의 모습을 천사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자주 뒤뜰로 불러내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나의 키를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며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파하지 않으면 더 크게 자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심지어 무릎에 피를 빼주겠다며 바늘로 나의 종아리를 찔렀다. 그녀는 피가 내 성장을 막는다고 믿었다. 어린 나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날도 역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녀의 머리를 후려쳤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시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키를 더 크게 해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고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몸을 앵두나무 밑에 묻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앵두나무 아래 땅을 깊게 팠고 그 여자를 그곳에 눕혔다. 그녀의 몸이 앵두나무 뿌리를 감싸며 묻혔고 그 후 앵두나무는 다시 흙으로 덮였다. 그 후로 앵두는 이전보다 더 붉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그 붉은 앵두는 어머니의 피와 닮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혹시라도 기억이 난다면 당신도 나의 비밀을 아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7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인형.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실화다. 나는 혼슈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 마을에는 오래된 빈집이 있었다. 그 집은 시골에 있었고 땅은 넓고 푸른 무성했다. 사람들은 그 집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와 내 친구 S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 결국 나는 친구 S와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집은 낮은데도 어둑어둑했고 키만큼 자란 풀들이 온통 집 주위를 뒤덮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집의 정문으로 가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뒷문으로 돌아갔고 거기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가구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선반, 소파, 작은 책상 같은 것들이 보였고 그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친구 S가 이리 와봐, 이거 봐 라고 외쳤다. 그곳에는 유리로 된 선반이 있었고 그 안에 공예품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 인형이었다. 인형은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 선반 안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인형을 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고 우리는 당황해 그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이사하면서 S와 연락이 끊겼고 자연스레 그 집과 인형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S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그리운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어릴 적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그 집 기억나? 그 인형 말이야. S는 그 인형에 대해 나만큼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그 인형을 확인해보자는 얘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에는 겁이 나서 도망쳤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저녁 5시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갔다.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다만 풀들이 더 자라난 정도였다.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경로로 집을 돌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제의 인형이 있던 방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통해 손전등을 비추자 그 인형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S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손전등 빛 아래에 비친 것은 우리가 기억하던 인형이 아니었다. 그 인형은 더 이상 작고 귀여운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키가 180cm 정도로 커져 있었고 손은 유리 선반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도망쳤다. 다시 그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인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분명히 그동안 자라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며 성장한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그 인형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인형이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8번째 이야기, 누군가 나를 본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일이다. 대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살던 때였는데 그 방은 특별할 것 없는 작은 원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2년째 살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각은 더 명확해졌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방 한구석에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고 창문 밖을 살펴봐도 그저 어둠뿐이었다. 하루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불을 켜고 방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늘 똑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 방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방은 현실과는 달리 어두컴컴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존재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매우 강렬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꿈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방 안에서 느껴지는 시선도 점점 더 강해졌고 이제는 낮에도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의실에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방에 혼자 있을 때면 언제나 그 시선이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시금 그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불쾌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감각을 똑바로 마주해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일부러 불을 끄고 방 안을 깜깜하게 만든 뒤 침대에 다시 누웠다. 그리고 그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나를 보지 마.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자취방을 정리하고 이사를 했다. 그 방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시선이 나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느낌은 사라졌다.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그 시선을 다시 느낄 때가 있다.
특히 어둡고 고요한 방에서 혼자 있을 때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